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해상법 제2-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안되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해상법 제2-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강은 해상법 강의 제2장 해상기업조직법 중에서 제1절의 의의와 제2절의 해상기업의 물적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절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법 편제의 특성은 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인적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편 회사편에서 기업조직법을 편제하고 제2편 상행위,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과 제6편 항공에 대하여는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5편 해상과 제6편 항공편의 경우에는 그 속에서의 편제의 특성이 있는데요. 해상기업과 항공기업은 물적 조직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기업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일반 기업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5편과 제6편에서는 선박 또는 항공기라는 물적 조직에 관한 규정과 선박 항공기의 운항자라는 인적 조직에 대하여는 제3편의 회사편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해상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선박이라는 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선박 소유자 등이 상행위 그 밖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활동과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한 영리 활동으로 크게 구분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 해상기업 활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상기업의 주체는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기업활동의 주체와 항해선을 이용한 영리활동인 운송계약의 주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기업활동의 주체를 선박운항자, 또 항해선을 이용한 영리활동인 운송계약의 주체를 운송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5편 해상편에서 해상기업활동은 물적 조직인 선박의 운항을 대전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5편 제1장에서 규정한 해상기업의 주체는 선박 운항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운송계약의 주체인 운송인에 대하여는 제5편 제2장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기업의 주체는 선박 운항자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해상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또는 해상기업의 주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선박의 운항은 이들이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선장 등 이행 보조자가 이를 행하게 되는데 이들을 운항 보조자 또는 선박 운항 보조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은 선박 운항자와 운항 보조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 제2장의 해상기업 조직법에서는 제2절의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과 제3절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제4절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제도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절의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조직에 대해서는 우선 해상법상의 선박이 무엇인지 또 선박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선박의 공시제도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법이 적용되는 해상법의 선박이 무엇이냐가 우선 개념 정의가 되어야 하겠는데요. 해상기업의 형식은 결국 상법 제3편의 회사편의 상사법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상법에서 별도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상기업은 오늘날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는 않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 제3편 회사편의 이런 상사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해상법 즉 상법 제5편의 경우에는 제1편과 1편 내지 제4편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선박이라는 해상기업의 물적 설비를 이용한 기업 활동에 관한 법이라는 점에서 해상기업의 모든 활동은 선박을 수단으로 하여 행하여지고 해상기업에 관한 법률 관계도 선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상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 선박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 영역의 이러한 그 구성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해상기업과 관련된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해상보험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직접 선박에 의하여 영위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한 의미의 해상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넓게 볼 때 해상법 또는 해사사법이라고 할 때는 해상보험법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좁게 우리가 해상법이라고 하면은 선박을 항해 사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상보험업은 직접적으로 선박을 항해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좁은 의미의 해상법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상법상 선박, 즉 해상법상의 선박이라는 것은 상행이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를 밝히고 있을 뿐인데 선박의 개념을 직접 설명한 것은 아니므로 선박의 개념은 결국 사회 통념에 의해서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법이 적용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사회 통념상의 선박, 상행위선과 항해선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회 통념상의 선박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사회 통념상의 선박이라는 것은 물 위에 뜨거나 또는 물 속에 잠겨서 사람과 재화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 수밀성과 부유 능력을 가진 해상 구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선박 등기법의 해석상 자항 능력이 없는 선박은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1999년 개정 이후 100톤 이상의 부선에도 이 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오늘날은 자항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또 영국의 1920년 개정 상선법 제28장에서는 선박에는 항만 이외에 조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수상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추진 방식에 의하든 간에 항해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부선 또는 선주류를 포함한다고 해서 자항 능력을 굳이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영국 판례인 코리 라이터 리미티드 대 델턴 사건에서는 상선법의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을 노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 항해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선박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항해용 부선은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일본의 판례인 제2삼양마루호 사건에서도 대형 준설선을 싣고 태평양을 횡단한 제2삼양마루는 자항 능력이 없는 비예인선이지만 운송 능력, 선체 형상, 부양 능력을 가진 일정한 크기의 해상 구조물일 경우에는 이를 사회 통념상 선박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 1998년 5월 18일 자 97마 1788 사건입니다. 선박법 제8조 제1항 제4항,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그 자체로서 항진 능력이 없는 부선은 선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앞항부선, 해저 조망부선을 제외하고는 그 톤수 여하에 관계없이 등기할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선박의 종류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등기 대상의 선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1975년 11월 11일 선고 74-112 판결에서는 선박법 제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은 등기한 선박이 아니라 할 것이며 항진기간이나 항진 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 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에 불구하고 또 그 선박이 상법 제740조에서 말하는 상행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할 선박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상법 제741조 제2항의 의미는 이 편의 규정은 단정 또는 주로 노 또는 상하대로 운전하는 선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정은 돛을 달지 아니한 아주 작은 선박을 의미하고 노도만을 가지고 운전하는 선박은 노로 저어서 운전하거나 상하대로 밀어서 운전하는 선박입니다. 구상법 제741조의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극히 소형이어서 해상법을 적용한다면 소유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으로서 해상기업 활동의 필수적인 수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의 통념상의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의 대상으로서 경제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거나 해상기업 활동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행위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740조에서는 상행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박, 즉 상행위선에 한하여 상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준상행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법 제46조에서 규정한 22종의 상행위를 우리가 기본적 상행위라고 합니다. 해상기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조문 제13호의 운송의 인수, 공작선이 행하는 가공에 관한 행위, 또 예선과 구조선 등이 행하는 작업의 도급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보조적 상행위로는 상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적 상행위는 아니지만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영리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을 위한 수단일 경우에 이를 보조적 상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상기업이 그 영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유조선과 광석 운반선, 창고업자가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바지선 등도 상법 제47조 1항에서 말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판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지법 1984년 5월 25일 선고 83 가합 3923 제민사부 판결인데요. 선박 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이라 함은 상법 제740조에 정해진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일컫는 것이고, 원양어선은 상행위선은 아닐지라도 상행위 이외의 기타 영리선에 포함되므로 선박 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항해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740조에서는 선박이라 함은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운송법에 관한 제125조에서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제5편 해상편의 운송과 구분하고 있어서 상법상의 항해는 호천 항만 바깥 수역에서 항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상법 제125조에서 규정한 호천 항만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을 의미하는데요. 평수구역은 호천, 호소, 하천, 항 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박안전법상 항행구역은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원양구역, 근해구역,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것을 항해라고 합니다. 상법상으로는 평수구역에서 연해구역 이상의 수역을 왕래하면서 항행하는 것도 모두 항해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로는 seagoing, 바다에서 움직이는 항해다, 항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1년 1월 15일 선고 90-5641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은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즉 해수를 항해하는 항해선에 한하여 적용되고 호천이나 항만을 항행하는 내수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이 판결은 선박법 제29조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보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경인, 운하 등과 같은 내수에서만 운항하는 내수 항행선이 운항하고 있는 오늘날의
선박 운항의 현실을 고려하면 상법의 적용 범위를 굳이 축소하여 해석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용 범위에 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행위선 요건의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5편 해상편의 적용 대상 선박은 사회 통념상의 선박, 상행위선, 항해선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741조 제1항 제1문에서는 항해용 선박에 대하여는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행위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에도 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적용 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선박법 제29조를 해상법을 개정하면서 수용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해상법은 선박을 이용한 기업의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규이기 때문에 선박의 이용과 관련된 생활관계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상행위선과 구별하여 비상행위선에 적용할 법규를 별도로 제정하기보다는 비상행위선에도 해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7년 개정 시 제741조 제1항을 신설하여 항해선 중 상행위선이 아니어도 제5편 해상편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국공유선 중에서 첫째 군함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 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상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해선 요건의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에서는 평수구역 내에서만 항행하는 선박인 내수항행선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항행의 용도로 사용되어도 상법 제5편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육상운송에 관한 제2편 제9장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박법 제29조 본문에서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상법 제5편의 적용 대상을 상행위선이 아닌 경우와 내수 항행선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박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의 종류로 규정을 하고 있고, 항행구역을 정한 선박안전법에서 평수구역은 호천, 항만 등의 내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비추어 항행용이라는 말은 내수 항행과 항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따라서 항해선은 물론이고 항행선에도 선박법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선박법 제29조에 의해서 내수 항행선에도 상법 제5편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 즉 상법 5편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공유선의 경우에 1. 군함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 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제외한 국공유선의 경우에는 항해선의 경우에만 상법 제5편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유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민법에서는 물건에 대해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은 동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기타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인 선박은 해상을 항행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아니죠. 따라서 동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박의 본질은 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박은 이동하면서 금융의 목적상 담보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명칭, 국적, 선적항, 성급, 톤수 등에 의해서 어떤 선박을 다른 선박과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개별화가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또 등록 원부나 등기부와 같은 공적 장부에 의해서
동일성의 인식이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 등기 제도와 선박 저당권 제도 또 선체 용선 등기 제도의 대상이 되고요. 선박에 대한 강제 집행과 경매 절차는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부동산의 강제 집행이나 강제 경매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선이나 소형선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형법상 선박을 저택 건조물과 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선박은 법률상 분명히 동산이지만 예로부터 부동산적 취급을 해왔다. 따라서 부동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인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박은 다른 선박과 구별할 수 있는 개성이 필요한데요. 즉 이를 통해서 선박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의 항행에 대한 국가의 감독이나 보호, 사법상의 거래관계의 필요성에 의해서 선박에 이제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개성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성의 부여 방법으로는 선박의 명칭, 선적항, 국적, 총톤수 등을 부여를 하고요. 자연인의 성명, 국적, 주소에 대비되는 이러한 이제 제도라고 하겠죠. 명칭이라든지 선적항, 국적, 톤수 이런 것들은 따라서 의인적 취급을 하고 있다. 사람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박의 명칭과 개성은 한국 선박은 반드시 명칭을 표시해야 하고 선박 소유자는 선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의 국적과 관련해서 선박의 국적은 국제법 및 행정법규, 국제사법에 있어서 또 상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공해상에 있는 선박에는 그 소속하는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는 기국법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전시에는 선박의 국적이 해상 포획과 중립선 취급의 결정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행정법규는 자국선과 외국선 사이의 차별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은 한국 선박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선적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선박법상의 등기 또는 등록항을 의미합니다. 해상법상 또 해상기업의 본거항도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협의의 선적항이라고 하면 선박 소유자가 선박의 등기 및 등록을 하고 선박 국적 증서를 받아야 할 곳을 의미합니다. 한국 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의 선적항을 정하여야 하는데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가지고 선적항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적항은 주로 선박을 행정법규로 보호 감독하기 위한 것이지만 민사소송법상의 재판관할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선적항은 해상기업의 영업활동의 본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해 선박에 의한 기업 경영의 중심지인 항으로서 마치 상인의 주소인 영업소와 같은 것입니다. 선박을 등록하고 선박 국적증서를 발급받은 항과 영업활동의 본거항이 같은 것이 바람직하지만 영업활동의 본거항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해운에서는 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세계 외항상선대의 약 7%에 해당되는 편의 지적선의 경우에는 선박이 등록된 선적항과 영업의 본거항이 다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광해의 선적항이 결국 해상법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박은 합성물인데요. 선체, 갑판, 주기관 등의 각 부분이 모여서 이루어진 합성물입니다. 각각의 부분이 합성물로서 선박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각각은 법률상 독립적 존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속구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침반, 해도, 닷, 단주, 구명정, 구명복, 신호기구 등은 선박에는 속하지만 각각 선박과는 독립된 존재로서 권리의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속구가 선박의 종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학설의 다툼이 있지만 다수설은 긍정하고 있다. 즉 종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법상으로도 선박의 속구 목록에 기재된 것은 종물로 추정하게 됩니다. 민법상의 종물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속구 목록에 기재되면 속구가 선박 소유자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반증이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선박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정하게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구명정 같은 것을 선박회사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전문적으로 구명정을 소유하고 임대해주는 회사로부터 리스나 임대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속구가 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일단은 속구 목록에 들어가 있으면은 속구를 종물로서 추정은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법 1998년 9월 3일 선고 98 가단 16905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데요. 오징어 채나기 어선에 설치된 오징어 잡이용 자동 조상기와 수중기계 등 어구는 그 선박과는 독립된 유체 동산이나 원래 위 선박의 소유자가 위 선박을 오징어 채나기용으로 상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물인 선박에 부속시킨 이른바 종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물인 위 선박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및 주물인 선박에 대한 가압류, 압류, 기타 공법상의 처분의 효력은 종물인 어구에 당연히 미치게 된다. 주물이 아닌 종물 그 자체만 강제집행을 인정하게 된다면 일체로 사용되는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를 금지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종물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종물만에 대한 강제집행이 행해진 경우에는 그 집행 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 방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박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의구를 포함한 선박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아직 그 선박 소유권 이전 등록을 격려받지 아니하여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선박의 종물로서 유체동산인 어구에 관하여는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제3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없는 한 적법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선박 매수인으로서는 자신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종물인 위 어구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그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갖는 자로서 정당한 점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